지난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얘기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요일날 잭슨홀 미팅 긴장하면서 저도 라이브로 봤는데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강경파,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는 걸 보통 매파라고 하고요. 여기 매 있죠, 매파라고 하고, 좀 온화하신 분들, 금리 좀 그만 올려도 돼, 적당히 올려야지, 이렇게 하는 게 비둘기파인데, 매파, 비둘기파. 그래서 여기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파는 더 올려야 된다, 비둘기는 더 올리면 안 된다, 다 터진다, 다 죽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준 의장이 매둘기라고도 불리죠. 이도저도 아니다, 중도파다, 이러면서 지금 중립적인 입장을 또 이번에 보였는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번 더 금리를 올릴지, 그냥 연준 의장의 말로만 하는 경고일 뿐인지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한 주 기준으로는 증시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마감했습니다. 한 3주 정도 연속 떨어졌었는데 이번 주는 살짝 반등을 한 모습이에요. 이게 이어질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괜찮았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에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실적 발표 나기 전에 미리 기대감에 좀 올라서 한 주간으로는 6% 넘게 올랐고요. 많이 올랐죠. 그리고 테슬라도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10% 넘게 올랐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긴 해요. 테슬라, 엔비디아 둘 다 10% 한 주에 빠졌다가 10% 오르기도 했다가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한 주간 중요 이슈는 역시 연준 의장 연설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인데, 먼저 중요한 연준 의장 연설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종합평가를 해보자면은 파월의 연설은 중립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매파적인, 소위 말하는 강경파적인 발언 비중이 좀 더 높았던 것 같긴 해요.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시작부터 인플레를 2%까지 낮춘다는 목표에 변함이 없다, 단호하게 이 문구와 함께 연설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난번과 다르게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단호하게 좀 말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증시가 초반에 막 흔들리기도 했거든요. 이런 말들 나올 때. 그리고 다시 한번 경제 상승세가 장기 추세 이상이라서 오히려 지금 침체 우려라는 얘기는 쏙 들어갔고요. 그리고 경제가 생각보다 너무 강해서 물가를 잡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추가로 올릴 수 있다라는 경고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임무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했는데, 이게 폴 볼커,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엄청나게 금리를 올렸던 폴 볼커 연준 의장이 즐겨 썼던 이 문구를 쓰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폴 볼커를 다시 소환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그러면서 시장이 출렁이기도 했는데, 그러면서도 또 도중에 비둘기적으로 워워 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 하면서 신중하게 하겠다라는 말을 2번이나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신중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결국은 말로만 겁주고 안 하겠다는 얘기구나, 그냥 금리 올린다고 계속 겁만 줘서 인플레 기대 심리를 낮추려는 속셈이구만, 이제 안 속아 하면서 일단 시장은 연준 의장 발언 끝나고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돌아오는 주에 영상 보시는 시점에 또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이렇게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돌아오는 주에 또 목요일날 물가 지표가 발표됐는데, 이제 물론 물가 중요성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연준 의장이 다시 강조를 한번 하는 거죠. 연준이 보는 물가가 요겁니다. PCE라는 물가 지표가 2%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연준 의장이 다시 한번 이거 변함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계속 월가나 학계에서 이거 목표치를 좀 바꿔도 되지 않겠냐, 3% 정도도 괜찮지 않냐 라고 했지만, 연준 의장은 택도 없다, 2%까지 내릴 거다 라고 강조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추세를 밑돌아야 물가가 잡힐까 말까 하는데, 지금은 장기 추세보다도 오히려 강해서 걱정이다라는 말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적절하다면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라는 말을 했고, 그게 아니더라도 제한적인 금리를 확실히 물가가 잡혔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서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강경 발언을 좀 했습니다. 연준이 2%까지 내리려고 하는 이 근원 PCE 물가가 현재 4%거든요. 요게 2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다음 주 발표되는 시점엔 반등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내려오긴 내려오겠지만은 지금 물가 잡힌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고 있어가지고 연준 의장도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지금 경제 성장률도 강력하고 연준 의장이 콕 집어서 부동산도 안정되다가 다시 반등하는 조짐이 보여가지고 걱정이다, 이 물가 상승에 다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서 유심히 보겠다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역시 물가가 아직 확실하게 잡힌 건 아니라서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설 끝에서 볼커 전 연준 의장을 또 소환하면서 마무리해서 이걸 또 유익 있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불렸죠. 1970년대, 80년대에 기준금리를 19.1%까지 올렸던, 정말 인플레이션 때려잡기 위해서 금리를 폭등시켰던 전설적인 인물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을 소환시키는 멘트를 하면서 또 시장이 약간 출렁였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할지 진짜 또 올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시장이 처음으로 연내 1회 추가 금리 인상 반영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유 또 말로만 그러는 거지, 연준 의장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뻥카 하는 거지 올릴 수 있겠냐, 이제 더 올릴 수 있겠냐 하실 수도 있는데, 시장이 이거 경제 지금 이렇게 좋은 거 보니까 연준 의장도 이젠 침체 얘기 아예 안 했거든요. 침체 우려의 우자도 안 꺼내니까 진짜 경제가 좋은데, 미국 경제 기준으로 미국이 아직 좋으니까 한 번 더 올려도 미국 경제가 무너지거나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들면서, 여기 보시면 현재 기준금리가 5.5인데 9월 20일 날 있는 금리는 동결이 확실시 되지만 한 번 쉬었다 가지만 이 이후에도 계속 좋으면 11월이나 12월 올해 안에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50%를 넘진 않았지만 그래도 확률이 꽤 높아졌죠. 46%까지 최대 다수 확률로 올라왔습니다. 이건 물론 매주 변하고 매일 변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지금 연준 의장 발언이 강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자료 보시면 연준의 최종 금리 전망이 이렇게 급등한 거 보이시죠? 지금 시장이 반영하는, 선물 시장에서 반영하는 숫자인데 5.5가 아니라 5.66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이제 한 번 더 올릴까 말까를 좀 더 반영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시장 금리 중에 하나인 2년물 금리, 단기 금리죠. 단기 시장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앞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이번 주에 급등하면서 5%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를 하기 시작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년물 금리가 보시면 이렇게 낮았다가 2006년 이후 최고치, 진짜 많이 높긴 합니다. 5%. 원금 손실 없는 미국 2년물, 쉽게 말해서 국채에다가 맡겨놓으면 5% 이자를 준다는 거니까 진짜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고금리가 오래 유지되겠구나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이제는 더 높아지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도 조금씩 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더 올리지는 못하겠지였는데 또 시장이 어떻게 이걸 우려로 반영하는지 봐야겠습니다. 일단은 좀 덜 걱정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뻥카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 거죠. 여기 웃겨가지고 댓글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하도 공갈 협박을 지속하다 보니 월가도 비웃고 못 들은 척하는 거다 라면서 이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뭐 연준 의장이 아무리 저렇게 경고해도 이제 증시가 오르니까, 여기도 보시면 금리 올린다고 저렇게 연준 의장이 말해도 미 증시가 끔찍도 안 하고 오르네 라고 하면서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파월에게 남은 무기는 25bp뿐. 그러니까 아무리 저렇게 협박을 해도, 금리 올린다 경고를 해도 한 번 끽해야 올릴 수 있을까? 라면서 증시가 반등했다는 기사가 재밌어서 가져왔고, 그리고 이제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물가 잡힐 때까지 계속 갈 거다 했지만 아무도 안 믿는 분위기. 한국도 이번 주에 한국은행 총재가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했지만 댓글 보니까 안 믿는다가 다수더라고요. 약간 지금 그런 느낌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말빨이 약간 안 먹히는, 이제 올려봐야 얼마나 올리겠냐, 약간 이런 게 증시가 지금 이제 반영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냐 마냐 뭐 요거 가지고 논쟁을 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금리 매크로 이런 것들이 맞추기도 힘들고 이런 거 전망하고 있는 것보다는 주식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주식이나 시장 지수 장기 관점으로 모아간다, 기업 자체에 집중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얘기 바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역시 이번에는 엔비디아, 테슬라가 변동성이 컸고 이슈가 있었으니까 먼저 얘기해보자면, 엔비디아 이번에 실적이 정말 무시무시하게 잘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그림처럼 딱 이게 이제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후에 주가 흐름을 보여준 건데,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여기 빌빌대고 있죠. 여기 어닝이 나왔는데 뿅 하고 튀어나왔는데 인형이 꼬꾸라져 있는데, 엔비디아도 여기 확대한 그림 보시면은 실적 발표가 나면서 급등 출발했죠. 8% 9% 상승 출발했다가 쭉 빠져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하락 마감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는 8% 넘게 빠진 거죠. 그러니까 최고점에 사신 분들은 지금 사자마자 막 며칠 만에, 이틀 만에 10% 가까이 빠져가지고 열받으실 분들도 꽤 있을 건데,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빠질 수 있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좀 기대감에 올라가지고 한 주간으로는 6% 넘게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제가 봐도 진짜 뭐 이렇게 잘 나올 수 있나? 다음 분기 전망도 너무너무 좋고, 진짜 이거는 숫자로 이렇게 찍히는구나 싶었는데도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월가의 부정론자가 요걸 트집 잡아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엔비디아 봐라, 이제 엔비디아가 부정 시그널 줬다 하면서, 모건 스탠리의 유명한 전략가인데 현재 이제 하락 쪽에 베팅을 하신 분이죠. 마이클슨이 엔비디아 저렇게 슈퍼 메가 서프라이즈에도 주가 빠지는 거 봐라, 이거는 아주 강력한 부정적인 신호다. 엔비디아 시장 반응은 미국 증시 랠리가 끝났음을 보여준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상승 호재에 오르고 악재에 떨어져야 되는데, 엔비디아의 엄청난 호재성 실적에도
상태인데도 주가가 빠진다는 거는 뭔가 상승 랠리의 힘이 소진되었다. 이거 부정적 신호 아니냐. 원래 증시에 유명한 격언이 있잖아요. 호재가 나와도 더 이상 못 오르면 단기 고점. 악재가 막 쏟아져 나와서 와 진짜 증시가 큰일 났다 해도 증시가 더 떨어지지 않고 버티면 바닥이 닿았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그런 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이 그렇게 나와도 반응이 없다. 단기 고점 아니냐. 좀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고 물론 단기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힐슨이 새로운 호재가 필요하다. 이제 AI, 엔비디아 이런 거 말고 진짜 시장을 더 흥분시킬 만한 이야기가 있지 않고서는 랠리가 좀 쉬었다 가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봐도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건 단기 관점인 것 같고 역시 실적 잠깐 나온 김에 얘기를 해보면 정말 이번에도 너무 좋았고 눈높이가 높았는데 그 예상치를 20% 넘어섰고요. 그리고 다음 분기 3개월 뒤에 발표될 실적 뭐 내년 전망까지도 또 기대치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1등하는 학생인데 그 학생한테 걸었던 기대치보다도 더 잘해준 거죠. 정말 메가 서프라이즈였는데 데이터 센터 매출 파란색인데요. 여기 보시면 급증하는 거 보이시죠? 요것도 워낙 대단한 기업이었는데 폭증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상치지만 여기 회색 막대 다음 분기도 엄청나게 급성장할 거다라고 전망을 내놨어요. 그래서 월가에서도 야 어떻게 이렇게 매출이 폭증할 수 있지?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분석해보니까 공급이 늘어난 게 아니고 가격을 엄청나게 올렸구나 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르는 게 값이구나.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이익률, 마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진율이 역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사려고 달려든다는 게 숫자로 증명된 거죠. 그래서 젠슨 황도 AI 반도체 덕분에 수익성이 급격하게 좋아졌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대형 클라우드 3사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3사가 주문이 50% 이상 차지할 정도로 달라는 대로 주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뭐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도 매출 총이익률, 그러니까 마진율이 더 높아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마진이 높아진다는 거는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다는 게 증명된 거죠. 말로만 기술이 있다고 한 게 아니고 너도나도 사려고 달려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젠슨 왕이 AI 덕분에 전 사업부가 다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 오른쪽 보시면 하늘색이 데이터 센터 매출 성장률이고요. 폭증하고 있고요. 170% 성장했고요. 밑에 노란색 게임도 성장세, 여기도 AI 관련 컨텐츠들 제작하기 위한 반도체도 잘 팔린다라고 하겠습니다. 게이밍도 고성능 노트북도 잘 팔리고 AI 필요하니까 또 그리고 3D 컨텐츠 AI용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초록색 요 그래프만 꺾이는데요. 요거는 자동차입니다. 오토모티브. 지금 중국 전기차가 안 좋죠. 그래서 중국 전기차가 둔화되면서 조금 성장세가 꺾인다 그랬습니다. 근데 뭐 요건 비중이 크진 않고 역시 엔비디아 왼쪽 자료 보시면 매출의 거의 대부분은 이제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 회사가 돼버렸어요. 매출의 거의 80%가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입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데이터 센터, 뭐 게임 이렇게 사업부가 분산돼 있었는데 지금 워낙 AI 반도체가 잘 팔려가지고 이 그래프 보이시죠? 이 매출 비중입니다. 와 파란색 막대. 한동안은 뭐 데이터 센터가 그냥 먹여 살리는 회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것 같고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이 진짜라는 얘기가 많죠. 여태까지는 반도체 공급 물량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지금 가파르게 공급 물량이 늘어나가지고 내년엔 3배 더 만든답니다. 올해 공급량보다도 3배를 더 늘리는데 이미 그것도 완판이라고 하죠. 품절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게 이 품절된 제품이 이미 가격이 이전 거 대비 3, 4배가 높다고 하죠. 그러니까 물량도 3배 늘어나는데 가격도 3배 늘어났으니까 이 엔비디아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런 게 얼마나 늘어날지 그게 주가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뭐 이런 기사 나옵니다. 엔비디아가 애플 시총도 추월할 수 있다. 야 이거는 엄청난 얘기인데요. 거의 엔비디아가 지금으로부터 2배 더 넘게 올라야 애플 따라잡는 건데 단기간에는 쉽지 않겠지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아주 엔비디아 긍정론들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보니까 진짜로 엔비디아가 독식하더라고요. 독식. 여기 보시면 경쟁사들인데 인텔이나 AMD 같은 애들은 이번 실적 발표 때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매출이 그렇게 늘지 않았어요. 근데 엔비디아만 폭증했습니다. 초록색 막대. 그러니까 지금 AI 시대가 와서 다른 반도체도 다 늘어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뚜껑 열어보니까 다른 반도체들은 고만고만하고 엔비디아가 다 가져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압도적인 기술력이 숫자로 찍히는 것 같아요. 기업들이 웬만하면 엔비디아 말고 다른 기업들한테도 주문을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상대가 안 되는 모습입니다. 인텔이나 AMD 등등등 경쟁사들이 지금 기술로는 상대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그동안 10년 넘게 인텔이 매출 기준으로는 반도체 절대 강자였거든요. 물론 이미 기업의 가치는 엔비디아가 뛰어넘은 지 오래지만 그래도 기업의 매출만 가지고는 인텔이 정말 반도체 강자였는데 올해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반도체 매출 1위 왕좌에 오를 예정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엔비디아가 인텔 근처도 못 갔었는데 지금 뭐 주가도 이미 뛰어넘은 지 오래지만 매출 기준으로도 이제 실적으로도 당당하게 1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실적으로 증명이 되는 순간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단기 과열 뭐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로는 이제 엔비디아의 시대가 점점점 계속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미도 엔비디아 시대가 지속되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역전의 순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까지도 계속 AI 관련된 이슈들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가을 9월, 10월에 ARM이라고 하는 또 유명 반도체 설계, 독보적인 반도체 관련 기업이 상장을 하고, 이러면서 또 반도체 기업들, AI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 있고, 또 하반기에 경쟁사들,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다 해당되는 얘기지만 반도체 기업들이 AI 관련 제품들도 출시하고 엔비디아도 또 차세대 제품 출시하면서 올해 말 내년까지 AI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좀 주식이 쉬었다 갈 수는 있지만 이게 뭐 단기로 끝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초기에 들어가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중장기로 보면 괜찮을 것 같고, 역시나 뭐 올해 215% 3배 올랐는데 뭐 조금 쉬었다 갈 수 있겠지만은 좀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AI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상상해 보시고 조정한다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단기로는 조금 과열을 시키면서 옆으로 흘러내릴 수도 있긴 하지만 걱정할 건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실적이 엄청 빵빵하게 계속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걱정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이번 주에 10% 올랐는데요. 워낙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8월 달부터 가격 인하 전쟁에 들어가서 최근에 한 30% 빠졌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튀어 오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호재들도 또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악재는 중국 침체 온다 그래서 가격 인하 전쟁, 가격대란이고, 호재는 이런 겁니다. 이제 테슬라의 호재인데 사이버 트럭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카테고리의 출시 임박이 기대되고 있고, 신형 모델 3, 테슬라도 이제 외관도 좀 바꾸고 성능도 업그레이드한 좀 새로운 신제품도 나올 때가 됐잖아요. 신형 모델 3 이런 거 나오고, 이제 머스크가 이제 이것도 임박했다고 공개했는데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베타가 아니라 공식 버전 출시 임박 기대하면서 세 가지 호재가 붙으면서 또 10%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연말 갈수록 호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뭐 경기 침체나 이런 쇼크는 테슬라한테만 오는 얘기가 아니까 논외로 하고요. 그래서 기업 자체의 호재들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연말 갈수록. 그래서 이번 주에 머스크가 사이버 트럭 직접 타고, 여기 머스크 잘 안 보이시겠지만 머스크가 타고 있습니다. 직접 타고 있는 사진 올렸는데 이제 사이버 트럭 나온다, 지금 테슬라 역대 최고의 제품이다라고까지 머스크가 지목을 했거든요. 한국에서는 별로 트럭에 관심 없겠지만은 미국에서는 정말로 이 픽업 트럭이 인기가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세단, SUV겠지만 미국은 완전히 압도적으로 픽업 트럭 인기가 높아가지고 이제 미국인들이 엄청 열광하고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카테고리의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팬들이 사이버 트럭이 이렇게 나오면 도로의 모습을 완전히 바꿀 거다. 한국에도 테슬라 정말 많이 깔리더라고요. 진짜로 지나다니는 거 보면은 모델 3나 Y 이런 거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테슬라 체감하시지 않나요? 외국 계신 분들은 뭐 이미 느끼셨겠지만은 한국에도 테슬라 정말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근데 트럭까지 이렇게 되면은 도로의 모습이 많이 바뀌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9월 말에 출고식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호재성 재료가 하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말에 속보성 기사로 나온 건데 지금 테슬라가 계속 인도 진출하려고 하거든요. 인도가 시장이 크니까. 이미 중국은 진출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인도 정부에게 세금 좀 깎아달라고 요구했는데 인도 정부에서 최종 검토 중이랍니다.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로이터 통신에서 기사를 냈는데 인도에 공장만 지으면 세금 깎아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를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근처 공장에서 지은 테슬라 완성차를 인도에 수출할 때 세금도 깎아준다, 대신 인도에 공장 지어라, 이렇게 딜이 된 거죠. 인도 입장에서는 인도 공장 세우면 일자리 생기는 거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수입 관세, 비용이 줄어드는 거니까 훨씬 더 자동차 보급을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테슬라는 계속해서 보급 확대에 엄청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지금 가격 전쟁하면서까지 그래서 이제 승자 독식을 하려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확실히 이런 기사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중국 전기차 업계들 뭐 공급 과잉이라 그래가지고 줄줄이 막 파산, 청산, 지금 우리가 못 들어본 전기차 중국 기업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정말 쓰러지는 기업들 많고, 안 그래도 침체도 온다 그러고 하니까 지금 중국은 좀 분위기 안 좋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게 중국의 전기차들인데 다 이게 다 버려지는 차들이랍니다. 너무 많이 만들어놔가지고 지금 미국도 뭐 전기차 기업들 못 버티는 기업들도 나올 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경쟁이 끝나고 나면 제가 봐도 살아남은 기업들,
원래 이렇게 기업들이 난립했다가 막 수십 개가 생겼다가 정리가 되잖아요. 소수의 기업들로 재편되면서 전기차 기업들도 이렇게 재편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살아남은 기업들은 이제 아주 주가도 오르고 더욱 견고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테슬라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좋게 보이는 기업 중에 하나여가지고 뭐 투자도 하고 있고, 그래서 중장기 승자가 될 자동차 전기차 기업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는 건 뭐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테니까, 그 시장을 누가 파이를 가져갈지, 그 시장의 몫을 누가 많이 가져갈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고, 일단 그건 장기적인 얘기고, 단기적으로도 연말까지 9월 말에 사이버트럭 출시 임박, 연말까지 신형 모델 3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공식 출시, 베타에서 공식으로 출시된다는 이슈도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단기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테슬라 한 5년 차트인데 최근 3년 동안은 거의 오른 게 없다시피 옆으로 기고 있죠. 과열시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점 대비 42% 거의 반토막 나 있으니까 과열 많이 시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중장기 관점으로 뭐 단기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걸 보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상향할 수 있는 혹은 반도체 AI나 전기차 이런 커지는 메가 트렌드의 산업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기업을 모아간다 생각하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막 흔들리고 할 때, 자꾸 폭락론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유 그래 이거 뭐 나중에 냅두면 또 오를 수밖에 없는 주식인데, 아니면 오를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라고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에 조금 물리신 종목 있으면 그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 돌아오는 주에는 특별한 건 없는데 이제 연준 의장이 강조한 물가 지표 발표되는 게 목요일이고요. 금요일날 고용 보고서 둘 다 나오는데 뭐 크게 이슈는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또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캘린더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져서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에 가까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9월 말 또는 연말 사이버 트럭 출시 같은 초대형 이벤트 전에 미리 사모아 두시려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요. 현재 제 영상 찍는 시점 기준으로 테슬라 주가가 한 주에 원화로 약 30만원 내외 정도 하는데요. 한 주당 단가가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최소 1,000원부터 시작해서 3만원, 4만원 이렇게 소수점 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소수점 거래 기능을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여기 보시는 것처럼 M스탁 어플에서 서비스 신청 후에 소수점 거래가 가능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적어놓은 순서를 참고하셔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